그날 바람은 무척 찼습니다. 충청도의 2월 말 추위란 게 참 묘하더군요. 단순히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아니라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였습니다. 하지만 날씨의 추위는 지금 내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추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남은 여생을 평화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저는 가장 끔찍한 거짓말이라는 연극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허름한 고아원의 먼지투성이 놀이터에 제 친손주 2명이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정말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손에는 우습게도 5천만 원이 든 두툼한 봉투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사위의 선거 자금으로 주려던 돈이었죠. 저 김명희는 30년 인생을 자선사업에 바치고 낯선 아이들을 돕는 데 썼건만 정작 지금 이 순간 제 핏줄들은 굶주린 들개처럼 버려져 있었습니다. 인생이란 참 얄궂습니다. 조금 천천히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날 오후 제가 차를 몰고 이 사회복지시설에 도착했을 때의 일입니다. 우연히 온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제 사위 이도현의 선거 유세 연설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차기 국회의원 자리에 도전하고 있었죠. 모든 사람의 눈에 완벽해 보이는 남자 잘생기고 학식 있고 도덕성이 빛나는 사람 말입니다. 주차장에서부터 확성기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하나둘, 하나둘, 주민 여러분 잘 들리십니까? 도현의 목소리였습니다. 중저음의 힘 있는 목소리. 저는 차에서 내려 목도리를 고쳐 메었습니다. 고아원 앞에 임시로 마련된 무대 쪽을 보니 그가 마을 어르신들에게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주름 하나 없이 빳빳하게 다려진 짙은 남색 정장에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 그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라니. 아, 정말이지. 미래의 정치인 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복지를 위해 투명한 정치, 절대적으로 투명한 정치를 약속드립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멀리서 사위를 바라보며 속으로 뿌듯해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3년 전 제 딸 지수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도연은 제 유일한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그는 재혼도 하지 않고 아이들을 키우며 자신의 말대로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정치 경력을 쌓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위를 친아들처럼 여기며 끔찍이 아꼈습니다. 그래서 제 가방에는 항상 그를 지원할 현금이 준비되어 있었죠.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아이들을 둘러보기 위해 고아원 본관 뒤쪽으로 돌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직업병이라고나 할까요? 30년 동안 자선 사업을 해온 저는 항상 아이들이 먹고 자는 곳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부족한 게 없는지 보고 싶어 하니까요. 뒤편 놀이터는 고요했고 잡초가 듬성듬성 난 누런 모래바닥은 칙칙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비치고 있었지만 무척이나 약했습니다. 놀이터 구석 녹슨 시소 근처에 아이 2명이 앉아 모래 장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보통 자선단체나 귀빈이 방문하면 고아원 아이들은 가장 좋고 깨끗한 옷을 입고 나와 맞이합니다. 하지만 이 2 아이는 달랐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아이들은 얇고 낡아빠진 긴팔 티셔츠 하나만 달랑 입고 있었습니다. 색이 바래 누렇게 된 옷이었죠. 남자아이의 바지는 무릎 부분이 찢어져 추위에 파랗게 질린 살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여자아이는 머리가 헝클어진 채
병든 고양이처럼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더 가까이 다가갔고 자갈밭 위로 하이힐 소리가 거칠게 울렸습니다. 얘들아, 제가 부르는 소리는 찬바람 때문에 갈라져 나왔습니다. 두 아이는 깜짝 놀라며 마치 자주 혼나는 아이들이 반사적으로 그러듯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아이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은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귀가 멍해지고 눈앞이 흐려지며 누군가 오한마로 가슴을 내리치는 듯한 그 순간을요. 시우였습니다. 그리고 혜운이었습니다. 맞습니다. 8살 시우와 5살 혜운이 제 외손주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발이 땅에 박힌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왔습니다. 시우의 얼굴은 퀭했고 양볼은 찬바람에 터서 붉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혜운이 그 크고 동그랗던 눈은 이제 두려움으로 탁해져 있었고 콧물을 줄줄 흘리면서도 닦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시우야. 혜운이니 저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분명 도연은 아이들이 미국에 있다고 했단 말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저는 매달 사위에게 아이들의 로스앤젤레스 학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1천만 원씩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미국 물가가 비싸긴 하지만 학교가 좋아서 아이들에게 미래가 있을 거예요. 사위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한국인 보모를 고용해서 아주 잘 돌보고 있어요. 심지어 지난주에는 디즈니랜드에서 활짝 웃고 있는 아이들 사진까지 보냈습니다. 영어 공부하는 모습을 영상통화로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 있다던 그 아이들이 이 외딴 곳의 허름한 고아원 흙바닥에 앉아 다 찢어진 옷을 입고 떨고 있다니요. 제 손에 들려있던 가방이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5천만 원이 든 봉투가 더러운 흙바닥에 툭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지금 돈 따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할머니 시우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자가바람에 날려갈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들었습니다. 그 부름이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금지 오겹으로 키운 장손이 제가 거기 서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 반가움과 두려움이 섞인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끌어안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뒤쪽 철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야, 뭐 하는 거야? 앞치마를 두른 뚱뚱한 여자가 튀어나왔습니다. 식당 관리인이었습니다. 여자는 거칠게 시우의 앙상한 팔을 낚아채 질질 끌었습니다. 손님 계실 때는 나오지 말라고 했지. 얼어 죽고 싶어 당장 들어가. 아이들은 몸을 잔뜩 움츠리고 고개를 숙인 채 찍소리도 못했습니다. 시우가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 세상의 그 눈빛은 절박한 구조 요청이었습니다. 할머니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철문은 제 눈앞에서 닫혀버렸습니다. 저는 차가운 놀이터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습니다. 저는 이가 부서질 정도로 꽉 깨물었습니다. 36개월.
매달 1천만 원, 총 3억 6천만 원. 속았습니다. 아니, 단순히 돈만 속은 게 아닙니다. 그놈은 제 사랑과 믿음을 속였고 위대한 아버지 연기를 하면서 자기 친자식들을 고아원에 무참히 버렸습니다. 건물 앞쪽에서는 다시 도현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들려왔습니다. 저는 불우한 아이들을 제 친자식처럼 돌볼 것입니다. 이것은 이도현의 명예를 건 약속입니다. 투명 명예.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건조하고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차가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천하의 나쁜 놈.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분노가 타오르며 제 안의 모든 나약함을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집어들고 돈 봉투의 먼지를 털었습니다. 이 5천만 원 넌 절대 만져보지도 못할 거다, 이도현. 저는 몸을 돌려 본관 정문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다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분노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복도 문을 밀고 들어가자마자 쟁반을 들고 가던 젊은 여직원과 마주쳤습니다. 살기등등한 제 얼굴을 보자 여직원은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여직원의 팔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제 손톱이 그녀의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아까 뒤뜰에 있던 아이들, 남자애 하나, 여자애 하나. 걔들이 왜 여기 있지? 여직원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고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저기 사모님, 전 몰라요, 치. 거짓말하지 마. 제가 소리쳤습니다. 난 김명희야. 지난 30년 동안 이 지역 최대 후원자였어. 내가 지금 당장 이 고아원을 갈아엎을 수도 있다는 거. 믿어 어서 말해. 걔들 여기 있은 지 얼마나 됐어. 여자는 벌벌 떨며 더듬거렸습니다. 그게 비밀 위탁 아동이에요. 원장님이 말하지 말라고. 누가 맡겼지? 그게 여자가 머뭇거리며 창문 쪽 도연이 무대에 서 있는 곳을 힐끔거렸습니다. 이 후보님이요. 3년 전에 여기 맡기셨어요. 그분이 뭐라고 했는데 죽은 가정부의 자식들인데 키워줄 사람이 없다고 좀 돌봐달라고. 입막음 비용으로 매달 원장님께 돈을 좀 보내주신다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정부의 자식. 감히 자기 친자식을 내 손주들을 가정부 자식이라고 불렀어. 애들 엄마가 죽자마자 여기 처박아 둔 거야. 3년. 지난 3년 동안 제가 따뜻한 집에서 산의 진미를 먹으며 그놈이 보낸 합성 사진이나 보고 있을 때 내 손주들은 이 첩첩산 중에서 남은 밥이나 얻어먹고 찢어진 옷을 입고 있었다니. 저는 여직원의 팔을 놓고 비틀거리며 벽에 기대섰습니다. 누군가 쥐어짜는 듯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바로 그때 정문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설이 잠시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장모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입계엔 여전히 미소를 띠고 그가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자 그는 반가운 척 달려와 평소처럼 팔짱을 끼려 했습니다.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사람 시켜서 모시러 갈 걸 그랬네요. 날도 추운데 여기서 뭐 하세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저 완벽한 가면 뒤에 진짜 얼굴을 보았습니다. 시우와 혜운이. 제가 말했습니다. 낮고 건조한 목소리로. 도현의 미소가 찰나의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그는 곧바로 소름 끼칠 정도로 태연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네, 갑자기 애들은 왜요? 미국에서 잘 자고 있잖아요, 어머니. 거긴 지금 한밤중이에요. 그는 말 한마디 더듬지 않고 청산 뉴스로 말했습니다. 연기가 너무 완벽했습니다. 제가 밖에서 아이들을 직접 보지 못했다면 저도 깜빡 속았을 겁니다. 넌 언제까지 날 속일 셈이냐? 이 사이로 으르렁거리듯 말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선거 캠프 사람들과 고아원 직원 몇 명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우리 주위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도현은 여전히 인자한 미소를 유지했지만 제 어깨에 올린 그의 손에는 경고하듯은 힘이 들어갔습니다. 장모님 또 그러시네. 치매에 약 드시는 거 잊으셨어요.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니까 제가 걱정이 되잖아요. 그는 주변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슬픈 척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참 딱하세요. 제 아내가 죽은 뒤로 충격을 받으셔서 정신이 오락가락 하실 때가 있거든요. 자꾸 헛것을 상상하시고. 여러분이 이해해 주세요. 군중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쯧쯧 늙어서 노망이 났나 보네. 이 후보가 참 효자야. 장모님한테 저렇게 깍듯하니. 저는 어리석은 군중들을 보다가 피해자 연기를 하는 사위놈을 쳐다보았습니다. 제 안의 분노가 차분히 가라앉고 대신 차가운 이성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놈은 지금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늙고 미친 노인네로 만들어 제 말에 신빙성이 없게 하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소리 지르고 욕을 하면 제가 지는 겁니다. 그는 저를 특별보호라는 명목으로 요양원이나 정신병원에 쳐넣어 자신의 이미지를 지키려 할 겁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에서 그의 손을 쳐냈습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동작이었습니다. 약이라고. 저는 입꼬리를 올려 비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약 먹는 걸 잊었나 보구나.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내 손으로 원수를 키웠지. 도연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제 태도가 변한 것을 감지한 겁니다. 어머니 피곤하신가 봐요. 기사 불러서 댁으로 모셔다 드릴까요? 다음 주에 제가 찾아뵐게요. 여전히 상냥한 목소리였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필요 없다. 저는 옷깃을 여미고 똑바로 섰습니다. 늙었지만 수년간 사업과 사회생활을 하며 쌓은 위엄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연설이나 잘해라, 이도현. 아이들 잘 돌보고 인생 길다.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로 걸어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문을 잠갔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었습니다.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소리 없는 통곡이었습니다. 박복한 내 딸이 불쌍해서 울었고 밖에서 추위에 떨고 있을 불쌍한 두 손주가 가여워서 울었고 저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울었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도현이 다시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도덕과 인류애에 대해 떠들어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내가 대처하기 쉬운 노망난 노인네라고 생각하나 자신의 권력과 새치혀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나 좋아. 저는 휴지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명확하고 날카로운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떠나는 것은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도현, 조용한 차 안에서 혼자 속삭였습니다.
투명한 거 좋아한다고. 그래 좋지. 이 늙은이가 진짜 투명한 게 뭔지 보여주마. 내 놈의 가면을 한 꺼풀 한 꺼풀 다 벗겨서 천하의 알몸으로 서게 만들어줄게.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분노한 제 마음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늙으면 안분지족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잊고 있습니다. 자식을 지키려는 어머니 할머니의 분노보다 무서운 것은 없다는 것을요. 제가 이 귀한 척하는 사위를 어떻게 응징할지, 그리고 지옥 같은 그곳에서 손주들을 어떻게 구해낼지 궁금하시다면 계속 지켜봐 주세요.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믿어주세요. 진짜 볼만한 연극은 이제부터입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을 잠 못 들게 할지도 모르니까요. 서울로 돌아오는 고속도로를 질주했지만 제 영혼은 여전히 그 춥고 바람 부는 놀이터에 갇혀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그 기분을 아시나요? 끔찍한 진실을 막 알게 되었을 때 머릿속은 하얗게 비는데 가슴은 돌덩이를 얹은 듯 무거운 그 기분을요. 도로 양옆으로 충청도의 산들이 뒤로 물러났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 눈에는 오직 과거의 잔상들만 가득했습니다. 낡은 필름처럼 되감기는 기억들이 저를 운명의 그날 3년 전으로 데려갔습니다. 2022년 3월. 그날 제 딸 지수는 상기된 얼굴로 한 남자의 손을 잡고 집으로 왔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도현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고 훤칠하고 반듯하게 서 있던 36살의 남자. 남자로서는 충분히 성숙한 나이였습니다. 그는 제게 예의 바르게 인사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늙은이들에겐 묘한 직감이란 게 있습니다. 그의 눈과 마주친 순간 찜찜함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뭐라고 해야 할까요? 사랑에 빠진 사람의 진실함이나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마치 헐값에 나온 물건 앞에 선 장사꾼이 이 물건이 얼마나 돈이 될지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모님 될 분께 인사드립니다. 이도현입니다. 현재 구청에서 일하고 있지만 제 꿈은 정치를 해서 이 나라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고개를 젓고 싶었습니다. 돈도 권력도 집안 배경도 없는 놈이 입만 열면 거창하게 나라를 바꾸겠다니요. 그런 종류의 인간은 천재, 아니면 타인을 짓밟고 올라가려는 야심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도현은 후자였습니다. 저는 딸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지수야, 엄마는 저 사람 마음에 안 든다. 눈이 음흉하고 야망이 얼굴에 다 드러나 있어. 결혼하면 너 고생한다. 하지만 콩깍지가 신 딸은 제 말을 딱 잘라버리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왜 항상 사람을 의심부터 해요? 도연 씨는 큰 뜻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돈 보고 사랑하는 거 아니라고요. 우는 딸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일찍 남편을 보내고 평생 자식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딸이 좋다니 어쩌겠습니까? 혀를 차며 승낙하고 말았죠. 그것이 여러분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혀 한 번 찬 대가로 전 재산과 딸의 목숨을 잃게 될 줄이야. 저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해주었습니다. 5억 원짜리 호화 결혼식,
한남동의 15억 원짜리 고급 아파트. 처음에 도현은 거절하는 척했습니다. 장모님, 이건 너무 과분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손은 내밀고 있었고 눈은 자동차 헤드라이트처럼 번쩍였습니다. 결혼 한 달 만에 그는 이상 타령을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지방선거에 나가고 싶습니다. 자금이 좀 필요해서 5억을 주었습니다. 낙선했습니다. 1년 뒤, 장모님, 이번엔 보궐선거입니다. 이번엔 확실합니다. 또 5억을 주었습니다. 또 졌습니다. 제 딸은 맹목적으로 남편을 믿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 너무 괴로워해요. 이번만 더 도와주세요. 대충 계산해 봐도 지난 3년 동안 이도현이라는 애밋 빠진 독에 쏟아부은 돈이 30억 원, 약 600억이 넘습니다. 고급차, 좋은 사무실, 로비 자금. 전부 제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돈보다 중요한 건 제가 30년 동안 자선 사업을 하며 쌓은 명성으로 그를 고위 관료들과 기업인들에게 소개해 주었다는 겁니다. 바로 제가. 이 멍청한 늙은이가 돈과 명예를 써서 괴물을 키웠고 오늘 그 괴물이 돌아와 제 가족을 물어뜯은 겁니다. 끼익. 급정거 소리에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가방 속 전화기가 요란하게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사위 도현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어머니 무사히 도착하셨나요? 오늘 연설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화면을 보는데 손이 너무 떨려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가식적인 목소리를 들으면 소리를 지르고 일을 망칠까봐 두려웠습니다. 다음 주에 전략회의가 있어요. 꼭 와주세요. 의원님들 초대는 어머니가 좀. 음성 메시지가 또 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제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 자기가 올라갈 사다리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다리가 곧 자신의 경력을 박살낼 망치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겠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텅 빈 집이 너무나 넓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걸린 딸의 결혼 사진이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지수는 도현의 어깨에 기대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엄마가 미안해. 소파에 쓰러져 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엄마가 더 단호했어야 했는데, 감언이설보다는 내 직감을 믿었어야 했는데, 그날 밤 뒤척이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만 감으면 찢어진 옷을 입고 떨고 있던 두 손주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2시쯤 벌떡 일어났습니다. 번개처럼 어떤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침실로 가서 구석에 있는 낡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손이 잘 닿지 않는 깊숙한 곳에 짙은 갈색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지수의 유품 상자였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차마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슬픔과 마주하기가 두려웠습니다. 딸아이의 향기가 저를 무너뜨릴까봐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열어야만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잠금 장치를 풀었습니다. 은은한 자스민 향수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스카프와 결혼사진 몇 장, 그리고 검은색 가죽 표지에 작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지수가 교통사고를 당하기 3일 전이었습니다. 딸아이는 사색이 되어 퉁퉁 부은 눈으로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엄마가 이거 좀 보관해줘.
아이는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수첩을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가 꼭 도현 씨 장부 확인해봐. 그때 저는 너무 안이했습니다. 젊은 부부싸움이나 질투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얘는 무슨 심각한 일이라고 그래 하며 웃어넘기고 넣어뒀었죠. 그게 내 딸의 유언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지수의 글씨체는 떨리고 급하게 쓴 듯했지만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2023년 1월 엄마가 유학 자금 1천만 원 송금, 미국 송금 내역 없음. 2023년 2월 1천만 원, 도현 계좌에서 유령회사 미래 컨설팅으로 이체. 2023년 3월 비자금 의심. 도현이 빈번하게 현금 인출. 건조한 숫자들 옆에는 눈물 얼룩진 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아이들은 유학을 가지 않았다. 그는 내연녀를 만나고 있다. 여자 이름은 박민영. 오늘 200만 원짜리 에르메스 가방 영수증을 봤다. 내가 애들 약값 달라고 할 때는 돈 없다고 하더니 읽어 내려갈수록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내 딸, 다 알고 있었구나. 생의 마지막 나날을 지옥 속에서 살았구나. 남편은 바람 피우고 장모 돈 빼돌리고 자식 방치하는데 혼자서 증거를 모으고 있었구나. 마지막 페이지 눈물 자국에 번진 굵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엄마 돈으로 악마를 키워서 미안해. 이 수첩이 증거야. 엄마 복수하지 말고 모든 게 세상에 드러나게 해줘. 정의가 실현되어야 해. 절대 그 사람 용서하지 마. 저는 수첩을 가슴에 품고 고요한 밤중에 오열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알고 보니 지수의 죽음은 단순 사고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한 맺힌 죽음임은 분명합니다. 지난 3년 동안 그 빌어먹을 사위놈은 내 주위를 맴돌며 상처한 남편 연기를 하면서 제가 혹시라도 이 수첩을 찾을까봐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알았다. 엄마가 다 알았다 지수야. 눈물을 닦았습니다. 거울 속 제 눈빛은 더 이상 약한 노인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딸은 정의를 원했습니다. 이 썩어빠진 것들을 청소하길 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공들여 화장을 했습니다. 가장 고급스러운 검은색 정장을 입고 짙은 붉은색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지금 제 모습은 상업 전선을 누비던 시절처럼 권위 있고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오늘 도연이 지방으로 유세를 가서 밤늦게나 온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택시를 타고 여의도에 있는 도연의 선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 60평짜리 사무실도 제가 빌려준 돈으로 얻은 것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커피 향이 진하게 났습니다. 안내 데스크에는 젊고 예쁘장한 여자가 세련된 옷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 회장님 안녕하세요. 그녀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저는 명찰을 곁눈질로 확인했습니다. 비서실장 박민영. 아 너였구나. 상간녀. 그녀의 손목을 힐끗 보았습니다. 반짝이는 에르메스 팔찌. 책상 위에는 딸의 일기장에 묘사된 것과 똑같은 명품 가방이 있었습니다. 대표님은 안 계시는데요. 그녀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알아. 제가 딱 잘라 말하며 도현의 개인 집무실로 직행했습니다. 차나 한 잔 타와. 기다릴 테니까. 아, 네. 민영이 허둥지둥 탕비실로 뛰어갔습니다. 그 틈을 타
저는 도현의 책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책상은 서류들로 어지러웠습니다. 빠르게 뒤졌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지만 손은 빨랐습니다. 여기다 미국 유학 서류라는 라벨이 붙은 투명 파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시우와 하이오니의 여권과 비자 서류가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합법적입니다. 하지만 날짜를 자세히 봤습니다. 비자 발급일 2023년 6월 15일. 하지만 그놈이 유학 자금을 받아간 건 2023년 1월부터. 게다가 입학 허가서의 도장이 아주 조잡했습니다. 가짜입니다. 제가 서류 좀 보자고 할 때마다 보여주려고 만든 가짜 서류들입니다. 달그락. 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찻잔을 들고 들어오던 비서가 파일을 들고 있는 저를 보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녀가 뺏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그대로 멈춰. 제 위압감에 그녀는 멈칫했고 손을 떨다 뜨거운 찻잔을 바닥에 쏟았습니다. 박민영 씨. 제가 한 글자씩 씹어뱉듯 말했습니다. 설명해봐. 비자는 6월에 나왔는데 왜 돈은 1월부터 받았지? 내 손주들은 고아원에 있는데 왜 서류에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다고 되어 있지? 그녀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전 몰라요. 이 후보님이 시키는 대로. 저는 코웃음을 치며 그녀에게 다가가 책상 위 에르메스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몰라. 그럼 이 200만 원짜리 가방은 어디서 났지? 내 딸 약값이니 아니면 내 손주들 분유값이니. 그녀는 흐느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장님 살려주세요. 전 월급쟁이일 뿐이에요. 연기하지 마. 제가 쭈그리고 앉아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넌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이야. 사문서 위조, 선거 자금 횡령 사기죄로. 감옥 가면 몇 년 살아야 하는지 알아. 감옥이라는 단어에 그녀는 극도로 공포에 질려 제 바짓단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다 볼게요. 다 말할게요. 도연 씨가 시켰어요. 유령회사 계좌로 자금 세탁했어요. 미래 컨설팅 맞지? 제가 먼저 선수 쳐서 물었습니다. 그녀는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고개를 미친 듯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진짜 장부는 금고 제일 아래 서랍에 숨겨놨어요. 비밀번호는 회장님 생신 세상에. 범죄 증거가 든 금고, 비밀번호를 내 생일로 해놓다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모욕입니다.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검은색 장부와 고무줄로 묶인 현금 뭉치가 가득했습니다. 장부를 펼쳤습니다. 모든 게 여기 있었습니다. A 건설사로부터 뇌물수수 5천만 원, 김명희로부터 입금 월 1천만 원, 개인 계좌로 이체, 민영 쇼핑 비용 200만 원, 이거다. 스모킹 건. 이 장부 하나면 놈의 정치 인생은 끝장이고 감옥이 놈의 노후 보장처가 될 겁니다. 저는 장부를 겨드랑이에 끼고 떨고 있는 내연녀를 보았습니다. 잘 들어. 살고 싶으면 입 다물어. 도현이한테 내가 이 장부 가져갔다는 말 하지 마. 도둑이 들었다고 하든 뭐든 둘러대. 그놈이 내가 이걸 가진 걸 알면 나뿐만 아니라 너까지 없애려고 할 테니까. 그녀는 닭이 모이 쪼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물을 빠져나오니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제 속은 뜨거웠습니다. 무기는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도영 같은 교활한 놈과 그 뒤의 세력을 상대하려면 단순히 경찰서에
증거를 던져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압니다. 지역 경찰도 이미 매수되었을지 모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진짜 사냥꾼이요. 집에 와서 서랍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명함통을 꺼냈습니다. 한참을 뒤져 누렇게 변한 명함 한 장을 뽑았습니다. 박우진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 조사 과장. 그는 10년 전 제가 만났던 지나칠 정도로 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거물급 의원의 비리를 파헤치다 강제 명예퇴직당했던 분이죠. 사람들은 그를 괴짜라고 했지만 저는 압니다. 지금 저를 도울 수 있는 건 그 사람뿐이라는 걸. 번호를 눌렀습니다. 긴장해서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세요? 낮고 걸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선생님, 안녕하세요. 김명희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목소리가 신중해졌습니다. 김 회장님 오랜만이군요. 무슨 일 있으십니까? 정치와 관련된 일로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전 손 씻은 지 오래입니다. 이젠 텃밭이나 가꾸는 늙은이일 뿐입니다. 그가 끊으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상대는 제 사위 이도현입니다. 다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도현 후보 떠오르는 샛별 회장님의 자랑 아니었습니까?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울먹임을 삼켰습니다. 제가 잘못 키운 괴물입니다. 그놈이 제 딸의 영혼을 죽였고 손주들을 고아원에 버렸습니다. 놈의 비리 증거는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박 선생님,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제 딸의 유언입니다. 무거운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바닥 건드리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목숨까지도요. 제가 더 잃을 게 뭐가 있습니까? 박 선생님. 제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습니다. 자식은 죽고 손주들은 떠돌고 재산도 죽으면 가져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남은 건 이 늙은 목숨 하나뿐입니다. 이 목숨 내놓고 자식과 손주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다면 기꺼이 그러겠습니다. 제 결연한 목소리가 그를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선생님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내일 오후 2시 댁으로 가겠습니다. 모든 자료 준비해 두세요. 한바탕 제대로 해봅시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서울의 저녁 노을이 핏빛처럼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도연아, 깨끗한 정치인 연기하는 거 좋아하지. 그래. 엄마가 내 인생 최대의 무대를 만들어줄게. 철창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연극을 펼칠 수 있게 말이야. 여러분, 저와 박 선생님이 도현의 가장 중요한 날에 그를 어떻게 함정에 빠뜨릴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놈이 진실을 알아채기 전에 제가 손주들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기대해 주세요. 다음 편은 이 늙은이가 연출한 최고의 연극이 될 테니까요. 놓치지 않으시려면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상황은 훨씬 더 극적으로 흘러갈 겁니다. 그날 오후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북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우진 씨가 젖은 우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1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많이 늙고 머리도 반 넘게 휘어졌지만 눈빛만은 옛날과 똑같이 형형하고 날카로웠습니다. 부패 세력에
저승사자라 불리던 그 기운은 여전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박 선생님. 그를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딸의 일기장과 도현의 비리 장부를 나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박 선생님은 돋보기를 쓰고 한 장 한 장 넘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마만 살짝 찌푸리더니 읽을수록 미간이 좁혀지고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장부를 다 본 후 그는 안경을 벗고 콧잔등을 문지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 회장님, 이건 단순한 횡령이 아닙니다. 아주 조직적이고 정교한 자금 세탁 및 뇌물 수수 라인입니다. 금액이 수십억 원대에 달하고 여기 연루된 이름들이 허거물급들이 수두룩하군요. 전 세상 사람들이 놈들의 진짜 얼굴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덤덤하지만 청금망은 무게가 실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회장님 아시겠지만 제가 돈 때문에 이 일을 맡는 건 아닙니다. 알아요.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선생님도 이런 위선자들을 끔찍이 싫어하시니까요. 박 선생님이 눈을 뜨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권력 앞에 한번 무릎 꿇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은 허리 펴고 싸우고 싶군요. 해봅시다. 따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 늙은이에게 남은 마지막 직업적 양심을 걸고요. 그를 보니 든든한 아군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밤새 고민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 선생님, 경험상 이도현 같은 놈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방법이 뭘까요? 감옥에 보내는 거요? 재산 몰수. 박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요, 회장님. 정치인 놈들에게 감옥은 제일 무서운 게 아닙니다. 보석으로 나오거나 몇 년 살다 나와서 또 떵떵거릴 수 있으니까요. 놈들이 제일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건 대중 앞에서 발가벗겨지는 겁니다. 발가벗겨진다고요? 그렇습니다. 가장 잔혹한 형벌은 이미지의 추락입니다. 가장 화려한 영광의 무대 위에서 그 위선의 가면이 찢겨 나갈 때, 그를 추앙하던 사람들이 그에게 침을 뱉을 때, 그게 진짜 사회적 사형 선고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명예를 먹고 사는 도현 같은 놈에겐 명예로운 죽음보다 사회적 매장이 더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럼 언제가 제일 좋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다음 주. 당의 최종 공천 심사일입니다. 그날 놈은 영광의 단상에 설 테고 전국에 생중계될 겁니다. 그 영광의 날을 놈의 제삿날로 만들어 줍시다. 박 선생님은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유령 회사 미래 컨설팅을 조사해 봤습니다. 법적 대표는 내연녀 박민영기고요. 회장님이 손주들 양육비로 보낸 돈과 뇌물이 전부 여기를 거쳐 갔더군요. 자금 세탁 혐의 입증 증거는 충분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두 손주분 문제 말입니다. 현재 도현이 양육 능력이 있음에도 친자식을 고아원에 방치하고 숨겨 키운 건 아동복지법 위반 중에서도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영구 친권 박탈이 가능합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애들을 데려올 수 있나요? 아직은 안 됩니다. 그날까지 기다리셔야 해요. 지금 손을 쓰면 놈이 눈치채고 재산을 빼돌리거나 더 최악의 경우 아이들을 딴 데로 숨길 겁니다. 참으셔야 합니다.
결정적인 한 방으로 모든 걸 되찾는 겁니다. 따님의 정의와 손주들의 자유를요. 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의를 위해 참아야 했습니다. 일주일이 100년처럼 무겁게 흘러갔습니다. 월요일 박 선생님이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이번엔 표정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회장님, 이걸 찾았습니다.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충격적일 겁니다. 그는 탁자 위에 낡은 디지털 녹음기를 올려놓았습니다. 따님 담당 변호사였던 분에게서 받은 물증입니다. 따님이 사고 나기 3일 전 마지막 부부싸움을 몰래 녹음해둔 겁니다.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집었습니다. 엄지손가락이 한참을 망설이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발 그만해 부탁이야. 지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목이 메어 흐느끼는 소리. 세상에 내 딸. 그만하긴 뭘 그만해. 너 미쳤어. 도현의 짜증 섞인 경멸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가 준 돈은 가족을 위한 거지. 왜 뇌물로 써? 그리고 엄마한텐 아이들 유학 갔다고 거짓말했잖아. 애들 어디다 숨길 작정이야. 입 닥쳐. 내가 뭘 하든 내 마음이야. 네 엄마가 뭐 대단한 줄 알아. 그 노인네도 나한텐 그냥 현금 인출기일 뿐이야. 난 국회의원이 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알아들어. 이 나쁜 자식 엄마한테 다 말할 거야. 이 장부 언론에 터뜨릴 거라고. 와장창 물건 깨지는 소리. 지수의 비명 소리. 악, 이거 놔. 지금 날 때렸어. 짝. 살이 터지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내오 죽고 싶어. 장부 내놔 죽여버리기 전에 녹음이 끊겼습니다. 저는 넋을 잃고 앉아 있었습니다. 녹음기가 손에서 미끄러져 차가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내 딸은 단순히 배신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학대당하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3일 뒤에 그 교통사고도 우연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 저는 울부짖으며 가슴을 쳤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멍청했을까? 내가 사준 집에서 내 딸이 지옥을 겪고 있었는데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니. 박 선생님이 말없이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그의 눈시울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 슬픔을 힘으로 바꾸십시오. 이 녹음 파일은 핵폭탄급입니다. 생방송 중에 그대로 터뜨릴 겁니다. 눈물을 닦고 일어나 딸의 영정사진 앞으로 갔습니다. 향을 하나 피우고 사진 속 웃고 있는 딸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지수야, 엄마가 맹세하마. 네가 겪은 고통의 수천 배로 갚아주마.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깊게 심호흡을 하고 박 선생님에게 통화 녹음을 켜달라고 눈짓했습니다.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미다죠. 어머니가. 도연의 목소리가 들떴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이 공천 심사 날인 거 아시죠? 너무 떨리네요. 어머니가. 도당 위원장님들께 추천서 몇 장만 써주시면 안 될까요? 마지막 순간까지 뻔뻔하게 구걸을 하는군요. 그럼 써줘야지. 제가 저조차 역겨울 정도로 상냥하게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오거라 써주마. 미리 축하도 해주고 싶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정말 제 생불이세요. 목요일 오후에 들를게요. 그는 황금을 줍기라도 한 듯 기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발로 호랑이 굴로 들어오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목요일 오후 도현이 큼지막한 선물 바구니를 양손에 들고 왔습니다. 수입 과일, 산삼 비싼 것들 뿐이더군요. 어머니 건강하시죠? 너무 뵙고 싶었어요. 그는 싱글벙글 웃으며 효자처럼 들어왔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히고 차를 따랐습니다. 공천 심사가 그렇게 중요하니 제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이게 마지막 관문이에요. 이것만 통과하면 국회의원 당선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때 되면 애들도 데려와서 호강시켜 줄 거예요.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제 손을 잡으며 눈물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바빠서 잘 못 챙겨드려 죄송해요. 나중에 다 보답할게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의 연기력은 오스카상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여기 있는 유일한 관객은 이미 대본을 다 알고 있었죠. 저는 손을 빼내고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도현아, 내 어머니, 일어나라. 네, 일어나라고 했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도현은 깜짝 놀라 허둥지둥 일어나며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애들을 데려온다고 어디서 미국에서 아니면 충청도의 그 다 쓰러져가는 고아원에서. 도현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전 이해가. 유학자금 3억 6천만 원 꿀꺽하니 맛있더냐. 내 자식들은 밥 찌꺼기 먹으며 얼어 죽게 내버려 두고 넌 박민영인지 하는 년한테 에르메스 가방 사다 바쳤냐. 도현이 뒷걸음질치다 탁자에 부딪혔습니다. 연극이 끝났음을 깨달은 겁니다. 선량한 얼굴은 사라지고 뻔뻔하고 사악한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다 아셨네요. 그가 비웃으며 바지 먼지를 털었습니다. 그래서요. 어쩌시려고요. 경찰에 신고라도 하게. 내가 못할 것 같으냐. 하실 수 있겠어요. 그가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기억하셔야 할 텐데 장모님이 저한테 쏟아부은 돈은 로비 자금이에요. 제가 죽으면 장모님도 뇌물 공여죄로 조사받으셔야 해요. 늙어서 감옥 가고 싶으세요. 게다가 따님도 죽었는데 이제 와서 일을 크게 만들면 손주들은 아비 없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애들을 고아로 만들고 싶으세요. 저를 협박하고 있군요. 제가 무서워할 줄 알고 착각했구나. 도현아. 제가 경멸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난 늙어서 죽는 것도 감옥 가는 것도 안 무서워. 내가 무서운 건 오직 내 딸이 저승에서 눈을 못 감는 것뿐이다. 이 노인네가 꺼져. 제가 문을 가리켰습니다. 경비 부르기 전에 당장 내 집에서 꺼져. 도현은 이를 갈며 제 얼굴에 삿대질을 했습니다. 좋아. 이 망할 노인네. 두고 봅시다. 누가 먼저 죽나. 그는 씩씩거리며 나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심장은 빨리 뛰었지만 마음은 홀가분했습니다. 기다려라 이서방. 넌 아직 진짜 관 뚜껑 닫히는 소리를 못 들었어. 심판의 날. 화요일. 당 공천 심사가 열리는 그랜드 서울 호텔은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기자들, 정치인들, 지지자들. 플래시가 연신 터졌습니다. 도연은 세련된 남색 정장을 입고 스타처럼 손을 흔들며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하게 생방송 인터뷰실로 들어갔습니다. 메인 로비의 대형 스크린에는 인터뷰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이도현 후보님, 모범적인 싱글 데디 이미지로 유명하신데요.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도현은 미소를 지으며 감동적인 척 말했습니다. 네, 아내와 사별 후 저는 두 아이에게 모든 사랑을 쏟았습니다. 비록 아이들이 멀리 유학 가 있지만 제 마음은 항상 아이들을 향해 있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과 같은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미래를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꺼지더니 다른 화면으로 바뀌었습니다. 회장의 스피커가 찢어질 듯 울리더니 선명한 녹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내 엄마가 뭐 대단한 줄 알아. 그 노인네도 나한텐 그냥 현금 인출기일 뿐이야. 난 국회의원이 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알아들어.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멍하니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짝장부 내놔 죽여버리기 전에 뺨 때리는 소리와 도연의 욕설이 강당 전체에 메아리 쳤습니다. 무대 위 도현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시체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가 더듬거렸습니다. 이게 뭐야? 꺼. 방송실 어디야? 당장 꺼.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스크린에 사진들이 연달아 떴습니다. 비리 장부 사진, 유령회사 송금 내역, 고아원에서 낡은 옷을 입고 떨고 있는 시우와 혜운이의 사진, 고아원 사진 밑에는 붉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도현 후보가 자식을 사랑하는 방식입니까? 장내가 뒤집어졌습니다. 벌집 쑤신 듯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자식을 버렸어. 가정폭력범이야. 저놈은 악마야. 위선자. 강당의 큰 문이 열렸습니다. 저 김명희가 들어갔습니다. 제 옆에는 박우진 선생님과 수사관 2명이 함께였습니다. 수백 대의 카메라가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무대 위로 곧장 걸어 올라가 도연과 마주섰습니다. 그는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떨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장모님, 무슨 짓을... 그가 신음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전국에 생중계되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도현의 장모 김명희입니다. 오늘 저는 제 옆에 서 있는 이 자의 가면을 벗기러 왔습니다. 그는 모범적인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는 제 딸을 죽음으로 몰고 간 가정 폭력범이자 후원금을 횡령한 도둑이며 가장 잔인하게도 바람 피울 시간이 필요해 자기 핏줄을 고아원에 내다 버린 놈입니다. 저는 증거 서류 뭉치를 그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종이가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이도현 연극은 끝났다. 경찰이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도현 씨 당신을 선거법 위반 횡령 자금 세탁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수갑 차는 소리가 철컥하고 차갑게 울렸습니다. 도현이 발악했습니다. 이거 놔, 난 억울해. 이건 음모야. 장모가 날 함정에 빠뜨린 거야.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박수치던 지지자들은 이제 그를 벌레 보듯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가 들개처럼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공허함과 깊은 슬픔만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악마는 심판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놈을 감옥에 보낸 건 시작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손주들입니다. 그 어린 영혼들이 받은 상처를 제가 보듬어 줄 수 있을까요? 폭풍우가 지나간 후 우리 할머니와 손주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저와 함께 이 여정의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결말은 눈물이겠지만 그것은 재회와 치유의 눈물일 것입니다. TV 속 연극이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을 때 저는 서울 가정법원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하늘은 유난히 파랗고 높았습니다. 제 딸이 좋아하던 옷 색깔과 똑같았습니다. 박우진 선생님이 양육권 청구 소송 서류를 꼭 쥐고 제 옆에 섰습니다. 타이밍이 아주 완벽합니다, 회장님. 지금쯤 도현은 호텔에서 미치고 팔짝 뛰고 있겠군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수야 보고 있니? 연극이 막을 내렸어. 끼익, 끽. 타이어 찢어지는 소리가 고요함을 깼습니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달려오더니 우리 바로 앞에서 급정거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이도현이 기어 나왔습니다. 넥타이는 풀어 헤쳐졌고 머리는 산발에 얼굴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비참한 몰골이었습니다. 그는 달려와 대낮에 제 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장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가 보도블록에 머리를 쾅쾅 박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구경하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소송 취하해 주세요, 제발요. 저 다 잃었어요. 양육권까지 뺏지 마세요. 양육권 뺏기면 아동 유기죄까지 추가된단 말이에요. 아, 그렇군요. 마지막 순간까지 이놈은 자기 안위만 걱정하고 있습니다. 감옥 몇 년 더 살까봐 무서운 거지.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의 정수리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마음이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오직 경멸뿐이었습니다. 일어나.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라고 했다.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충혈된 눈이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그에게만 들리게 속삭였습니다. 네가 거짓으로 쌓은 모래성, 오늘 내가 다 무너뜨렸어. 왜냐고 넌 건드리지 말아야 할 걸 건드렸어. 바로 천륜이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늦었어, 이서방. 네가 지수한테 시우랑 혜운이한테 한 짓들. 이제 인과응보를 받을 차례다. 저는 뒤에서 처절하게 울부짖는 그를 내버려 두고 법원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허리는 꼿꼿했습니다. 지금처럼 제가 강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2주 후 서울 가정법원에서 양육권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도연의 스캔들은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으니까요. 사람들은 그를 위선의 국회의원, 악마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원고석에 앉았고 맞은편 피고석에는 도현이 푸른색 수의를 입고 힘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해골처럼 말라 있었습니다. 제 변호사가 일어나 당당하게 변론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이도현은 지난 3년 동안 두 자녀를 사회복지시설에 방치하면서도 외할머니로부터 매달 1천만 원의 양육비를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아동학대이자 횡령입니다. 변호사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고아원, 사진, 은행 내역, 그리고 운명의 녹음 파일. 판사는 녹음 파일 속 뺨 때리는 소리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법정안은 침묵과 탄식만이 흘렀습니다.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사가 의사봉을 들었습니다. 민법 조에 의거법원은 피고 이도현의 친권을 영구 박탈한다. 사건 본인 이시우 이하운의 양육권 및 친권은 전적으로 외조모 김명희에게 지정한다. 안 돼. 도연이 교도관들에게 붙들린 채 발버둥 쳤습니다. 내 자식이야.
내 아이들 돌려줘. 피고인 조용히 하시오. 판사가 엄하게 말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검찰에 피고인의 다른 형사 혐의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는 바이다. 탕탕탕. 저는 눈을 감고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던 청은망은의 짐이 드디어 내려졌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박우진 선생님과 함께 차를 몰고 충청도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보낸 3시간 동안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초조해서 자꾸만 시계를 보았습니다. 아직 멀었나요, 박 선생님? 다 왔습니다. 저 언덕만 넘으면 됩니다. 회장님 진정하세요. 차가 고아원 정문 앞에 멈췄습니다. 도현을 비호했던 원장은 이제 본인도 수사 대상이 되어 사색이 된 얼굴로 굽실거리며 달려 나왔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저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뒤뜰로 갔습니다. 두 아이는 여전히 그곳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옷은 낡았지만 조금은 깨끗해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보여주기식이겠지만요. 시우야, 하에우나. 제가 크게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두 아이가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시우가 눈을 가늘게 뜨고 보더니 믿기지 않는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아이가 동생 손을 잡고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진짜 우리 데리러 온 거예요. 저는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작은 천사를 품에 안았습니다. 오냐, 내 새끼들 할머니 왔다. 늦게 와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세 사람은 바람 부는 놀이터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제 눈물이 시우의 얇은 옷을 적셨습니다. 옷 위로 아이의 앙상한 갈비뼈가 느껴져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또 우리 잡아가면 어떡해요? 혜윤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그 큰 눈엔 아직도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그럴 일 없어. 아빠는 다시는 너희를 해치지 못해. 이제부터는 할머니랑 사는 거야. 할머니가 목숨 걸고 너희를 지켜줄 거야. 진짜요? 진짜야. 할머니가 약속할게. 우리는 해가 져서야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냉기만 돌던 한남동의 넓은 아파트가 오늘따라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강철 같던 박우진 선생님이 오늘은 직접 부엌에 들어가 아이들을 위한 환영 저녁을 차려주셨습니다. 따끈한 김치찌개 고소한 갈비찜 노란 계란말이. 우와, 맛있는 거 진짜 많다. 혜운이가 눈을 반짝이며 소리쳤습니다. 어서 먹으렴 많이 먹어. 이제부턴 할머니가 매일매일 맛있는 거 해줄게. 허겁지겁 밥을 먹는 아이들을 보니 기특하면서도 짠했습니다. 혜운이는 밥을 입에 넣으면서 볼 위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러니 맛이 없어서 그래? 제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아니요. 너무 맛있어서요. 이렇게 따뜻한 밥 오랜만이라서. 5살 아이의 천진한 말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이 따뜻한 밥 한 그릇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치료하는 첫 번째 약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울 곳곳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마른 가지에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혜운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며 그림 한 장을 들고 한바구음을 지었습니다. 아이는 살이 올라 볼이 통통해졌고 양갈래 머리가 제법 잘 어울렸습니다. 이거 보세요. 선생님이 저 미술대회 1등이래요.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눈부신 태양 아래 세 사람이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빠시우 그리고 꼬마 혜운이. 아빠는 없었지만 그림 속 세 사람의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 환했습니다. 우리 강아지 최고다. 아이 볼에 뽀뽀를 해주었습니다. 시우도 이제 다시 학교에 다닙니다. 아이는 전보다 의젓해져서 화분에 물도 주고 청소도 돕습니다. 예전의 두려운 눈빛은 사라지고 자신감과 생기가 넘쳐납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 벽난로 앞에 홀로 앉았습니다. 금고에서 마지막 남은 물건을 꺼냈습니다. 지수의 검은색 수첩. 수첩 표지를 마지막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이것은 아픈 유품이자 동시에 내 딸의 용기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지수야. 허공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해냈어. 악마는 대가를 치렀단다. 내 아이들은 따뜻한 이불 덮고 잘 자고 있어. 이제 편히 쉬렴. 저는 수첩을 벽난로 속으로 던졌습니다. 불길이 타오르며 눈물로 얼룩진 종이들을 삼켰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가 될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수첩을 태운 건 증거 인멸이 아니었습니다. 의식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과거를 닫고 이 삶을 한 번 더 깨끗하게 정화하는 의식. 증오와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사랑이 싹틀 시간입니다. 살금살금 아이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우는 만화책을 안고 잠들었고 혜운이는 곰 인형을 꼭 껴안고 꿈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저의 진정한 승리입니다. 사위를 감옥에 보낸 것도 사회적 칭송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제 승리는 아이들의 이 평온한 잠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늙어서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저 김명희는 70의 나이에 증명했습니다. 사랑만 있다면 가족을 지키고 싸우는데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을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때로 잔혹하고 사람 속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절대 희망을 잃지 마세요. 정의는 늦게 올지라도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할 수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끼고 지키세요. 저처럼 너무 늦게 깨달아 비싼 대가를 치르지 마시고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혹은 삶의 어려움에 맞설 용기를 조금이라도 드렸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서로에게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이 늙은이의 긴 하소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또 만납시다.